오늘 영상에서는 각 유형별로 우리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필승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발표 자료의 작성법은 이전 영상에 제가 에어비앤비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상 질문을 제가 정말 여러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이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질문을 카테고리화 해보니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오픈을 할 거고, 첫 번째는 라이프, 로컬, 글로벌 따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았던 7가지. 두 번째는 라이프, 로컬, 글로벌 유형별로 질문 빈도수가 높았던 질문 5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한소상공인의 족보를 오픈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강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2022년도 강소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해서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 유형별 질문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 로컬 브랜드, 글로벌 이렇게 3가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셀러나 이제 장수 소상공인 유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생긴 거기도 하고 공통 질문만 잘 보셔도 거의 필승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유형별 질문은 이렇게 3가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강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류평가 이후에 발표평가, 지금 여러분 발표평가를 준비하시는 거고, 통과되고 나면 선정된 회사들끼리 유형별로 OT를 진행을 합니다. OT 이후에 1차 오디션, 그 다음에 이제 2차 오디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실 텐데요. 1차 오디션하고 2차 오디션은 전부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장도 엄청 웅장하고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머릿속이 좀 하얘지겠죠. 그래서 대표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물론 하시겠지만 족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서 영상 준비한 거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갈 건데요. 질문 의도와 어떤 답변을 해야지 이제 필승 답변이 되는지를 전부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유형 공통 질문 7개인데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 그 질문들을 카테고리로 좀 묶어보니까 이렇게 7개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시장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타겟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혹은 B2C냐, B2B냐,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나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와 성장성은 얼마나 됩니까? 또는 시장 트렌드는 어떤가요? 또 마케팅하고 판매 전략은 있나요? 무엇인가요? 또는 어떤 채널과 방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들의 의도는 명확한 시장 분석과 공략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표에서 시장 규모라던가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이제 숫자적인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들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이나 채널 전략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그 말로만 그냥 우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의 의도다 보니까 필승 답변 같은 경우는 아래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저희의 핵심 타겟은 20, 30대 여성 직장인으로 현재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 10%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기회가 큰 시장입니다. 저희는 SNS 콘텐츠 마케팅과 온라인 몰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 예정이고요. 1년 이내에 시장 점유율 약 5%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필승이고요. 여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그 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이터를 어디서 봤는지, 예를 들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장표가 이제 뒤에 띄어져 있을 텐데 그 장표에 보면은 아래 이제 출처가 적혀 있겠죠. 그 발표자를 만드실 때 출처 넣으셔야 됩니다. 그 출처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타겟, 페르소나,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러한 키워드들을 쓰면서 답변을 하시면 좋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그 자료 안에도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7가지 질문에 전부 키워드를 달아드렸거든요.
요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품, 서비스 경쟁력입니다. 결국에 이제 경쟁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경쟁 제품 대비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유사 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특허나 지식재산권 확보를 했거나 이제 계획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우리 사업계획서에 다 적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적을 게 없어서 사업계획서에 안 적었다면 이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통틀어서 산업재산권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등록까지 할 예정에 있다, 또는 현재 출원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 상황과 주요 경쟁자는 누구이고 뭐 위에 이제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랑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시장 경쟁 상황이 잘 파악되어 있고 주요 경쟁자가 파악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질문의 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함은 물론이거니와 차별화 포인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가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시장에서의 생존 여부 확인이 되겠죠. 그 답을 얻고자 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그 경쟁력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면 필승 답변은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없었다면 현재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 정도 더 붙여주시면 좋고요. 핵심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브랜드 및 정체성입니다. 이 브랜드 및 정체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로컬 브랜드 유형에서 좀 빈도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브랜드 스토리와 탄생 배경은 무엇인가요? 대표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요 질문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제가 잘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나요? 예, 요런 거. 그다음에 로컬에서는 거의 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해당 브랜드가,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브랜드가 지역 또는 커뮤니티에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의도는 자신만의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철학을 지속 가능한 매력과 고객 충성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 조건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가 이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브랜드 철학은 필수 불가결하게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융합되는 부분이 있어야 이 브랜드가 지속 가능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필승 답변은, 저희 브랜드는 일상의 여유와 행복을 선사한다 라는 브랜드 철학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필승 답변. 핵심 키워드는 브랜드 스토리, 그 다음에 철학, 미션, 이미지, 고객 감성, 요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운영 및 조직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운영 및 조직에 관련된 질문은 앞에 이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다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나서 서비스 너무 좋고 상품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과연 이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어떤 회사지? 팀이 잘 구성이 돼 있나? 이 마지막 단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제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는 팀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함이고요. 리더십과 전문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필승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대표 포함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10년간 해당 업계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제품 개발 담당을 했었고요. 팀원은 마케팅 담당, 커뮤니티 담당 등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좀 모호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 열정과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는 팀 구성,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전문성, 협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생산 및 유통입니다. 제품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직접 제조인가요? OEM 제조인가요? 생산 설비, 공장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게 강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소비재를 제조,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강소에 유독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유통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공급 능력과 판매망을 점검하려는 의도고, 좋은 상품도 이제 생산을 못 따라가면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매출이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당연히 안 나오게 될 테니까, 우리가 얘기한 내년도, 내후년도에
예상 판매 매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죠. 생산이 아무리 잘 돼도 유통망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될 테니까요. 유통망의 한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채널 다변화 전략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확장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이 생산하고 유통에 관련된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필승 답변은 아래와 같은데요. 저희 제품은 OEM 계약을 통해 대량 생산 기반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주문 증가 시 생산 캐파를 3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공장과 조율이 되어 있고요. 두 군데의 원료 공급처를 확보해서 수급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은 자사몰 40%, 오픈마켓 30%, 소셜 커머스 20%, 오프라인 팝업 10%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체 CS팀을 통해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승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생산 방식이 무엇인지, OEM 자체 생산,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능력, 이 생산 능력에 좀 방점 찍어서 설명을 주시면 좋고요. 품질 관리 어떻게 하는지, 공급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통 채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발표 자료에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생산 유통에 관한 질문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질문. 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사업 모델 및 수익성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이 사업 모델 및 수익성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발표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 이 비즈니스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 영리 조직이니까요. 이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 자료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파악하고자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모델 및 수익성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조금 긴장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 사업 모델 및 수익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함과 동시에 우리 제품에 대한 어필을 그 뒤에 붙여서 한 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나요? 주요 매출원과 영업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동종업계 대비해서 원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지원금을 받으시면 어디에 활용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계획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주로 나왔었고요. 이 질문의 의도는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자 함이고요.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확인이 돼야 돼요. 발표에서. 투자 대비 성과 전망을 듣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그 1차 오디션에서는 이제 평균 4천만 원 지원을 받고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2차 오디션 통과하면은 이제 1, 2차 합쳐갖고 총 1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1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1억 받았는데 매출을 뭐 한 1.5배 올리겠다, 2배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1억이라는 투자금 대비 우리가 매출액을 몇 배나 올리겠다라는 것은 사실 정해진 건 없지만 너무 작은 어떤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면 여기는 뭐 투자의 의미가 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원대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승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평균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월간 구독제를 도입하면서 재구매율이 높아져서 전체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제품은 원가율 50% 정도 수준이고요.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신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에 투자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매출액을 현재 2배인 5억까지 성장을 시키지만 내후년에는 한 5배인 몇 억, 또 뭐 한 7배인 몇 억까지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2024년도 매출이 만약에 5억이었는데 이번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2025년도 매출액은 작년보다 한 7배 높아진 30억 원을 하겠다. 이러면 뭐 그걸 달성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제 주어진다면 또 다른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배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2배냐, 3배냐, 4배냐가 높다, 많다는 뭐 개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올해 2배를 성장하겠습니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래서 최종 5년 뒤에는 우리가 몇 배 정도, 한 10배 정도인 이 정도를 성장시키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익 모델, 이익률, 지원금 활용 계획, 성장률 이렇게가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현재 사업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가 유사 제품을 내놓는다면
우리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 비타민제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 건강식품은 시장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플레이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어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제품의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은 앞전에 이 시장 전략과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겠지만 새로운 경쟁업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 이런 리스크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능력치를 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 변화나 규제에 대비하고 있는가, 이런 대응 전략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플랜 B. 질문의 의도가 낙관적 수치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 자료에 보면은 다 이제 좋은 수치들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수치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이 대표가 인식하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경쟁이 심화되고 수요가 변화하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계획이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이거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승 답변은 가장 큰 리스크로는 유사 경쟁 제품의 등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저희는 상표권 및 디자인,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서 팬 기반을 만드는 효과도 있는데요. 또한 급속한 수요 증가 시 품질 관리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표준화 매뉴얼을 마련해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매출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고정비가 낮은 경영 구조를 유지해서 재무 위험성을 낮출 거고요. 부족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 등의 대안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는 경쟁 대응, 지재권, 브랜드 보호, 유연한 대응 전략, 비상자금 계획, 재무 건전성,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7개의 질문은 전 유형 공통적으로 좀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7개를 우리가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타겟 고객과 시장 규모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전략을 제시하는지, 경쟁 제품 대비 확실한 차별화 요소가 있는지, 자기만의 브랜드 스토리와 철학이 있는지, 소비자와의 감성적 연결 및 지역 기여도가 어필되고 있는지, 팀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조해야 되고요. 역량이 충분함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산 및 유통에서는 현재의 생산 능력의 안정성과 대량 생산 가능성,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를 하고 있다.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고, 수익 구조를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매출 이익과 현황, 지원금 활용 등을 통해서 성장 시나리오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합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어필을 조금 더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고요. 7번째가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사업의 위험 요인을 솔직하게 짚은 뒤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플랜 B, 품질 이슈에 대한 방안을 어필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7가지를 설명드렸고요. 논리적이고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자신의 사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체화시키셔야 되고 자신만의 데이터와 사례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질문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유형별, 라이프 스타일과 로컬 브랜드, 그 다음에 글로벌 유형, 각 유형별 5가지 질문 한번 봐볼게요. 네,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고객 경험, 감성 기획, 컨텐츠 마케팅, 브랜드 감성, 리브랜딩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카테고리는 왼쪽에 보시는 5개입니다. 아이덴티티, 컨텐츠 전략, 시장 확장성, 브랜드 전략, 매출 구성 및 유통, 아이덴티티의 카테고리로 주요 질문은 브랜드 철학이 있나요? 소비자에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주요하게 많았고요. 질문의 의도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뚜렷한지, 필승 답변은 감성 가치 중심의 경험 제안,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느끼는 변화를 강조해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발포 비타민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2년 전이었습니다. 그 리아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발포 식초, 그 식초인데 이제 마시는 식초 있잖아요. 그 음식에 넣는 식초가 아니라 그 마시는 식초 있습니다. 마시는 식초.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뭐 500ml 또는 1리터의 그 플라스틱 통에 담겨가지고 집에서나 또는 사무실에 놓고 타먹는 거였죠. 이것을 갖고 다니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아땡 회사에서 이것을 발포로 만든 거예요. 발포로. 그래서 이 발포만 갖고 다녀도 밖에서 이제 식초를 마실 수가 있는데, 우리 고객들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식초를 마시는 이유가 이 건강해지기 위함인데, 발포 식초를 제조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정말 베스트 답변이죠.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 전략입니다.
어떤 컨텐츠로 홍보할 계획인지, SNS 활용 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가 시장 확장성인데 타겟 고객층이 누구인가. 지금은 B2C지만 이것을 확장해서 B2B라는 어떤 전략들, 확장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브랜드 전략이 어떠한지, 매출 구성이 또는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로컬 브랜드입니다. 로컬 브랜드는 정말 답이 명확해요. 그냥 지역성입니다. 지역성. 로컬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과 어떤 협업을 이뤄서 이 로컬의 경제 발전을 이뤄낼 건지, 요게 이제 화두고요. 이 마지막에 시장 확장 전략이 제가 로컬 브랜드 컨설팅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외지 소비자라는 것은 그 지역을 관광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을 오는 것은 관광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 브랜드가 서울의 어떤 로컬 브랜드로서 많이 알려지고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충남에서도 충북에서도 포항에서도 서울에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서울로 유입이 될 거고, 그럼 우리 브랜드만 이제 소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또는 서울의 무엇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서울의 시장 경제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로컬 브랜드에서는. 그래서 컨텐츠 기반 라이브 커머스, 팝업 스토어 계획 등을 이제 포함을 해서 외지 소비자를 우리 지역으로 어떻게 유입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종국에는 지역 경제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바지하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들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유형입니다. 글로벌 유형은 현지화, 글로벌 진출 전략, 수출 경쟁력 등등인데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유형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발표하실 때 그 나라를 타겟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나라의 규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감성에 맞게 패키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현실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고 싶어요. 아마존 재팬에 진출을 해서 일본 오프라인에 진출을 하게 되면 또는 이제 돈키호테라는 것을 한국의 다이소죠. 네, 거기에 진출하게 되면 매출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진출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제품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브랜드 감성이 일본의 그 시장성과 잘 부합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이것을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규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규제를 우리가 대응하려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감성적인 어떤 브랜드 마케팅이 잘 먹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패키징도 그 미닝아웃이라고 하죠. 가치 소비입니다. 친환경 소비재를 통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 패키지를 사는 사람들은 친환경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는 조금 더 소비를 잘 하게 될 거다라는 게 가치 소비, 미닝아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 소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친환경 소재로 패키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활용을 친환경 그 패키지 제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일본 감성에 어울리는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 맞는 준비, 답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장표 보시면서 준비를 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큰 기회를 잡으신 우리 대표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발표 평가가 잘 통과돼서 1차 오디션과 2차 오디션까지 무난하게 잘 넘어가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